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70대 이상 노인 인구가 주민등록 통계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세대는 1,000만 세대에 달했는데 70대 이상이 20%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배출 경로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쥐의 목 림프관을 조절해 치매 유발 물질을 배출시키는 데도 성공해 치매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에서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 불꽃이 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는 점점 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철새 이동 횟수가 잦아지고 한반도 체류 기간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 평택시 일대 7km 넘는 하천에 유해 물질이 유입돼 물이 파랗게 변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근 화성시 공장에서 난 큰 불로 유해 물질이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택시는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 남동부에서 토네이도로 50만 가구가 정전되고 중부와 북동부에는 눈보라가 몰아쳐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기후 재난으로 우리 돈 12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졌습니다. 1인 세대 중에서도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천여 명입니다. 619만 7천여 명을 기록한 20대 인구보다 10만 명 넘게 많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20대 인구는 641만여 명으로 608만여 명이던 70대 이상 인구보다 많았는데 처음으로 뒤바뀐 겁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령 인구가 증가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세대도 993만 5천여 세대로 1,00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5만여 세대, 전체의 19.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뿐 아니라 저출산도 이어지면서 인구 감소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든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인구도 36만 4천여 명으로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돼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 속의 노폐물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은 이 배출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내 치매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 뇌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노폐물을 포함한 뇌 척수액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주요 경로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뇌 척수액은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모이게 되고 목 림프관과 목 림프절로 이어지면서 뇌 척수액을 뇌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림프관에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특수 생지를 이용하여 뇌 기저부와 목 부위의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정교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비인두 림프관망이 뇌 척수액 배출 경로의 허브가 된다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노화에 따라 비인두 림프관망이 변형돼 뇌 척수액 배출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는데 특이하게도 목 림프관에는 노화에 따른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목 림프관에 있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이완을 약물 조절로 유도한 결과 일종의 펌프처럼 작동해 뇌 척수액을 쉽게 빼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목 부위 림프관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뇌 척수액의 배출, 즉 뇌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 개발에 새로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폐물이 포함된 뇌척수액 배출 조절을 머리가 아닌 목에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영장류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뇌척수액 배출 경로를 연구 중인데 생쥐와 비슷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새벽 시간 고열에 시달리는 3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다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소아과가 문을 여는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는데 YTN 취재진이 야간 어린이 응급실 진료가 가능한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내 아이를 키우는 최지훈 씨 부부는 3살 막내 아들이 40도 가까이 열이 오르자 급히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곧바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으니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어디 병원에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 병원은 소아 전문의가 없으니까 응급실에 못 들어갑니다. 119에서 가까운 병원 번호를 보내줬지만 이들 병원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최 씨 부부는 아이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픈 것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속상하죠. 지금 시각은 밤 11시입니다.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대학병원 응급실. 소아과 전문의가 있느냐고 묻자 평일 주간 시간에만 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소아과 전문의분들이 계시는지 아니겠습니다. 그럼 진료는 가능한지 외래 가능하시면 때 가능하고. 근처 종합병원도 밤에는 어린이 진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을 안내해줍니다. 조금 떨어진 또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종합병원 3곳을 돌았지만 야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동네 의원급 병원인 만큼 응급 상황에서는 종합병원 진료가 절실합니다. 의사단체는 지난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아과 의료진이 구속된 이후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늘 애들 죽는 거에 전선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무혐의서 하겠어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는 응급 상황에서도 왜 소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없는지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자 보건당국이 의원급 표본 감시 기관을 1.5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95개 의원급을 대상으로 수행한 독감 환자 표본 감시 결과 12월 5주차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9.9명이었습니다. 12월 2주차에 61.3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의원급 감시기관을 300곳으로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도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고위험군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12월 5주 입원 환자는 450명으로 2주 만에 1.6배 늘었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 환자는 감소했지만 12살 이하 소아 발생 비율이 68%에 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다가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약 20분 동안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와의 충돌이 원인이었는데 최근에는 1,100억 원짜리 F-35A 스텔스 전투기도 세와 충돌에 퇴역할 정도로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이승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티웨이 항공 TW216편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날개 엔진에 불꽃이 일더니 화염도 포착됩니다. 기내에는 타는 냄새까지 나면서 불안은 고조됐습니다. 지상에서는 폭음 같은 굉음도 들릴 정도. 공항 소방대는 활주로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9시 22분쯤. 여객기는 즉각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을 한 뒤 약 20분 만에 착륙했습니다. 12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번쩍번쩍번쩍거려서 다시 보니까 불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손 떨리고 가족들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네. 비행기 다시 못 탈 것 같아요. 사고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착륙 중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은 엔진 손상과 동체 파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공항에서는 500건이 발생했는데 2020년 76건에서 재작년 131건, 지난해는 8월까지 76건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철새들의 이동 횟수가 잦아지고 한반도 체류와 먹이 활동 시간이 늘어나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작년에는 1,100억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 F-35 알파 한 대도 새와 충돌해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했고 파손이 심해 지난달 퇴역이 결정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가 하천인 진위천을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 7km가 넘는 하천에 유해 물질이 유입돼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근 공장에 불이 나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가 흘러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평소 각종 용수 활용은 물론 생태계 지킴이 역할을 해온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물이 마치 물감을 들이부은 듯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일대를 흐르는 관리천과 진위천 모두 7.4km 구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물 색깔이 염색한 것보다 더한데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몇 킬로 정도가. 앞서 지난 9일 밤 하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8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보관하던 유해물질 일부 에틸렌 다이아민이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식성이 있는 피부 독성 물질로 몸에 흡수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 위험이 있어 취급할 때 보호복과 장갑 착용 등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피해를 본 진위천이 주요 철새 도래지인 동시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만큼 중요도가 크다는 겁니다. 안성천과 합류한 뒤 아산호를 거쳐 서해로 흐르는 만큼 상당 구간은 국가 하천으로 지정됐을 정도입니다. 물고기 다 뜨고 악취 너무 심하고요. 어머니가 여기 뭐 60평생, 70평생 사신 분인데 물고기 떠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소방과 지자체는 인력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뚝을 설치하는 등 유해물질 확산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제뚝도 설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유해물질을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뚝을 샀으니까 이제 제거하겠다는 조치 계획이. 어젯밤 9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에서 차량 한 대가 분기점 안전시설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1명이 다쳤고 도로 일부가 통제돼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경남 합천군 돼지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농장 3개동이 탔습니다. 이어 충북 보은군 양계장에서도 불이 나 닭 4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연초부터 미국 전역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동부에서는 눈 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하며 50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편 결항이 이어졌으며 북부에는 눈보라가 예보됐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집이 크게 부서지고 나뭇가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붕을 휩쓸고 간 집 근처에는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대기한 채 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도 토네이도와 강력한 눈폭풍이 강타해 거리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건물 잔해물 등이 뒹굴고 있습니다. Holy crap. Anybody here? 미국 남동부에 토네이도와 눈폭풍이 휘몰아치며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과 눈폭풍이 몰아치며 항공기 운항이 900여 편 결항되고 5,3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공화당 예비 경선이 열릴 예정인 아이오와주에도 폭설과 추위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And this will definitely be the coldest day concurrent of the Iowa caucus that we've seen dating back to 1972.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연초부터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해 미국에서 기후재난으로 최소 930억 달러, 약 122조 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동부해안 홍수와 폭풍 피해는 합산하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이후 부근의 원전 앞바다에서 기름막이 발견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보다 60배나 넓은 기름막이 또 발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기시다 총리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노토반도 서쪽에 있는 시카 원전에서 서있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진도 7이 관측됐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원전 변압기 배관이 손상돼 지난 7일 원전 배수구 주변 바다에서 가로 10m, 세로 5m의 기름막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보다 60배나 넓은 기름막이 부근 바다에서 또 발견된 겁니다. 원전을 운용하는 전력회사나 일본 정부 모두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変圧器の故障ということが直接その発電所の安全に何か影響を及ぼす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おりません。 냉각수 중 일부가 흘러 넘쳤고 공기 중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 120개 중 18개는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전력회사나 일본 정부 모두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악몽을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해하기 힘든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연두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40분이 지나 회견을 마무리하려 하자 한 기자가 원전 질문도 받아달라고 요구합니다. 現状は以上です。以上をもちまして岸田内閣総理大臣の令和6年年頭記者会見を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며 회견 종료를 재촉하자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기시다 총리는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いただきます。大変恐縮ですが、現在挙手いただいている方につきまして 취임 일성으로 열린 귀를 강조한 기시다 총리가 원전에 대해선 유독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카 원전에 대한 일본 내 불안감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AI 자율주행과 친환경을 앞세운 미래차가 IT 전자 박람회였던 CES를 모빌리티 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한계를 넘어 진화를 거듭하는 이동수단의 현재와 미래를 김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독립법인 슈퍼널이 CES 개막과 함께 새로운 도시명 항공수단을 공개했습니다. Today, it's not uncommon that a 20-mile urban journey by car can turn into more than an hour in traffic. With AAM, that same journey can be accomplished in just minutes. 최대 500m 높이에서 시속 200km로 꽉 막힌 도심 하늘을 누빌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이번 CES에서 선보인 차세대 도시명 항공기는 이렇게 프로펠러 방향을 90도로 바꿀 수 있어 비행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기존 자동차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중심 이동 수단으로의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외부 조건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고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IT를 많이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벗어나 목적에 맞도록 자유롭게 외형을 바꾸는 목적 기반 이동수단의 등장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이른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CES는 그야말로 모빌리티 기업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동수단의 미래가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을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과 거래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시장이 예측한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불법 거래와 횡령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10여 개 투자 회사가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에선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꺼려왔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 등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미국 증권거래위는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국한된 것일 뿐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이 범행 이후 언론사 제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첫 번째 낙서 사건을 벌인 10대 임모군이 범행 이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임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김모 양은 범행 이후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경복궁에 낙서가 있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군에게 착수금을 보낸 계좌를 추적했지만 돈을 건넨 사람과 낙서를 지시한 사람은 다른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체를 모방한 다양한 로봇이 등장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혀처럼 맛을 느끼는 전자혀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맛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어 식품 산업의 품질 관리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개발자와 함께 디지털 소믈리에 전자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